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도가 꽉 찼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출구 작전도 오늘 다루고, 그다음에 오늘은 비중을 조금 줄였더라도 미국과 이란 합의안 내용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투자 섹션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문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솔직하게 왜 협상안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공격을 감행하면은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통제권이 강하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60일 휴전이나 이런 게 지나고 나면은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징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뭐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우측에 우리로 치면 사설이죠. 기명 사설이 아니고 편집위원회에서 한 사설이니까 뭐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오른쪽에 있는 사설 가운데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 트럼프 이란과 협상 타결한 이유를 설명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한번 정리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왜 미국의 보수층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대통령 입으로 좀 설명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야기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 무기에 맞서는 미국의 약점을 놀랍게 인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랍게 인정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으로 이란이 확실하게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없이 강경 태형을 계속했다면 세계적 대공황이 왔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29년 대공황 수준의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내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대통령이 대공황을 막지 못한 허버트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 소리 들리시죠? 오직 믿음 분 마이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것을 두고 트럼프가 고유가와 정시 급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협상을 택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을 평가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가 관리, 주가 관리, 그리고 선거 관리. 그죠? 미국이 해군을 동원하거나 우회 항로를 확보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경제적 압박, 석유 무기화에 굴복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한번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사설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협상 내용 자체도 비판받고 있다. 대규모 제재 완화는 이란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 실질적 해체 약속은 부족하고 추가 협상에 초점을 맞췄다. 뿐만 아니고 호르무즈 핵 개방을 몸값 지불 선례로 남겼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결론은 명확하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강함이 아니고 백악관의 두려움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너무나 이런 야무지게 이란의 무기화가 겁이 나서 그냥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내용인 겁니다. 이걸 대통령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주가 관리, 유가 관리, 중간 선거 대비 뭐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다. 이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한 겁니다. 협상 없이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면 공황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약 4주 안에 석유 비축량이 바닥난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가와 정시급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협상을 선택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좀 다르죠. 미국이 해군을 동원해 해협을 개방하거나 우회 항로를 확대하는 등 다른 선택지를 대통령이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행사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사설은 주장하는 거죠. 미국이 여러 선택지 대신에 협상을 택한 것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도 이란의 경제적 압박에 굴복한 결과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제재 완화에 대응되는 것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나 이런 실질적 약속은 없었다. 이번 합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아 가지고 양보한 그런 선례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란의 새 지도부가 자국을 사랑한다면 훨씬 덜 급진적이라고 대통령이 평가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올해 1월 수천 명의 12대 학사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이란 정권은 이번에 확보된 자금을 타도 이스라엘과 타도 미국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강함이 아니고 백악관의 두려움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사설이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엄청난 게 대통령의 고백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진짜 미국이 미 해군을 동원해 해협을 개방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었느냐. 당연히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크해 보니까 대체로 사실이다. 대통령이 리스크를 감안했으면 무력을 사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미 해군의 실력 정도면은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있었으면 개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원거리 봉쇄와 카르크섬 압박, 국제연합 호의 등의 군사 경제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해협을 완전 개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왜냐하면 이란이 비대칭 전력인 드론이나 소형 보트나 연안 미사일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을 대통령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계적 대공황을 막기 위해 가지고 선택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예를 보시면은 뭐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미국의 그런 양의 각서도 다 이제 밝혀졌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란은 양보할 그런 게 거의 없다 이런 뜻으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사설에 또 큰 이란은 그냥 이번에 다양한 종류의 혜택을 제공받은 것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만으로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란이 뭘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런 사설이 여러분들 오늘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하단에 실려 있네.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도 얻는 것은 무엇일까? 석유 및 은행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구제금융이 될 것이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장기적인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란에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JD 벤스 부통령이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각서를 상세히 읽어보면은 JD 벤스 부통령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오늘 주요 논지인 겁니다. 총대를 메고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지만 당신 이야기가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하는 겁니다. 양의 각서는 미국이 협상 과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제재 완화를 선제적으로 이란 측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지만 핵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이번 미국 이란 양의 각서의 10조를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나 세계를 상대로 미 행정부의 부통령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런 사설인 거죠. 물론 뭐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이런 주류 언론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사설에 실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공유해 보시죠.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양보 없이도 무엇을 선제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건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편집위원회는 이란과의 추가적인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 자체를 유지하거나 시간을 벌거나 이미지 관리하는 등의 간접적 이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이란 측에게 실질적인 양보를 끌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이란 측에게 그냥 시간만 벌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별로 안 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게 봤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주류 언론이지만 비교적 공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편집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이렇게 봤는데 지극히 회의적이네요. 이란은 실질적 양보 없이 시간을 벌기 위한 도구로 이번 협상을 이용하고 있을 수가 있다. 이란이 성의 있게 협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뭐 오늘 시청자들이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자라도 이란은 외교적 숨통을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이란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이득과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가 있다. 이란의 타협 의지에 대한 회의감, 타협 의지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좀 더 착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엄청나게 짜증이 나겠죠. 이란의 양보가 없다면 어떤 합의든 비타협적 태도에 보상을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란은 핵심 행동을 바꾸지 않고 제재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은 미국 측에 요구하는 그런 결과에 응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최종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미 있는 양보가 없다면 미국 이란 협상은 외교적 쇼에 불과할 위험이 있다. 의미 있는 양보가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이란의 전략은 핵 야망에 실질적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란이 실제로 무엇을 포기할 유인이 있는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유인이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단히 오늘 뭐 그렇게 좀 뼈아픈 거지만 이렇게 총대를 메고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사설은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상큼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란의 협상 전략.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란은 실질적 양보 없이 그냥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외교적 정치적 이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제재 압박을 완화하고 외교적 숨통을 트는 등 결과보다는 협상 과정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간 끌기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다시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압박하지만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전문가나 대중들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당장 군사력을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유약함이 이미 확인된 상태에서 이란이 스스로 핵심 무기를 내려놓거나 먼저 고개를 숙이는 양보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60일 내에 타결이 안 되면 군사적으로 때리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지만 이제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겁니다. 제 자신이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해 가지고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완전히 없다. 그리고 그걸 이란 측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핵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양보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정리한 겁니다. 오늘 의외로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사들이 좀 많아 가지고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그런 기사 중심으로 해설 기사를 여러분들 계속 보내드립니다. 합의 초반부터 많이 흔들거리네. 레바논 문제 때문에 레바논 남부에 헤즈볼라 세력들하고 이런 교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해각서 체결하고 바로 본회담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회담이 전면적으로 지금 중지된 상태네요. 레바논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방위군하고 헤즈볼라 사이의 교전 때문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이란 협정이 조기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란은 최대한 미국을 압박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로부터 철군하고 동시에 추가적인 공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할 모양이고 이란은 자위권 차원에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좌측 상단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란과의 평화회담 연기된 가운데 휴전 재개에 합의했지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이란 핵협정이 조기에 압박을 받고 있다. 본협상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 진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를 여러분들 격퇴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 인구의 이스라엘 인구의 20% 5분의 1이 지금 이스라엘 북부를 떠나가 대부분 다 피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이란 핵협정 논의에 조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본회담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방위군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 회담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종식을 위한 본회담과 합의 도출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레바논 지역의 긴장이 이란 핵 문제와 미국 이란 핵 협상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충돌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고 이란 핵 협상의 타이밍과 내용 자체를 압박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한테 여러분들 레바논의 헤즈볼라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맞대응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이란 핵협정의 조기 타결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 골치가 아프네요. 여러 면으로 보면은 만만치 않은 일이네요. 이란은 최대한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 이란 양해각서로부터 본회담까지 가는 과정에서 헤즈볼라는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헤즈볼라를 막강한 그런 세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이란과의 회담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충돌이 이란 핵협상 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단기간 내 전쟁을 조기 종식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의 긴장 고조가 중동 외교 전체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참 안 되는 거죠. 이란 핵협상은 이제는 헤즈볼라 전선의 상황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인해서 이란의 협상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담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레바논 남부에서 교전이 외교적 노력을 압도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합의나 논의는 레바논 지역의 교전 확대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군사 충돌이 수개월간의 미국 이란 외교 진전을 무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직후에 마땅히 신속하게 가동되어야 될 본회담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아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외교적 대화보다도 군사적 현실이 전면이 부각되면서 수개월간 어렵게 싸운 미국과 이란과의 외교적 진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핵협상이 헤즈볼라 전선 내 상황의 인질로 잡히게 되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 전략을 수정할 압박을 받게 되었고 미국 역시 이스라엘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방위군 사이의 충돌은 단순한 국지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이란의 본회담의 타이밍과 실효성 자체를 마비시키는 가장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거의 뭐 종합정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란 미국 여러분들 협상 관련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JD 펜스 부통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죠. 차기에 가장 유력한 2028년도 공화당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JD 펜스 부통령을 뭐 같은 논지를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JD 펜스 부통령의 위험한 이란 핵협정 옹호로의 전환. 좋든 나쁘든 미국의 부통령은 이제 협상이 어려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합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뭐 손해를 많이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뭐 앞으로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JD 펜스 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JD 펜스 이란 협상 옹호자로의 위험한 전환. 뭐 부통령 자리니까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JD 펜스 부통령은 원래 자신의 신간 책 홍보 북투어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란과의 잠정 협정을 방어하는 최전선 인물로 급부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양해 각서에 가장 촌대를 메고 JD 펜스 부통령이 이제 옹호를 하기 시작한 거죠. 좋든 나쁘든 펜스가 이 협상의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역풍이 심하게 불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보수 진영의 전문가와 정치인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JD 펜스 부통령이 이스라엘 비판자들을 직접 비난하며 트럼프를 두둔한 것이 주목됩니다. 뭐 그 자리에서 다른 대안이 없을 겁니다. 부통령이 나서 가지고 대통령한테 엄호 사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화협정 체결에 이제 대표 얼굴이 돼버린 거죠. 대표 얼굴이. 회담이 어려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좋든 나쁘든 부통령이 이번 합의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JD 펜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통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를 비판한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을 질책했습니다. JD 펜스 부통령은 이란이 이번 합의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혜택을 받는 것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들 기사에 10항을 봐라. JD 펜스 부통령 말이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질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JD 펜스 부통령의 날선 발언은 전쟁 중단 합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사에 생긴 균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JD 펜스 대통령의 빼앗은 부분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사방으로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란과의 잠정 평화협정을 옹호하는 최전선의 대변자가 됐습니다. 8번이 엄청나게 이런 빼앗은 부분인 겁니다. 뭐 그냥 중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찬사를 받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거나 하는 건데 보수 진영으로부터 사방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는 겁니다. 부통령은 이제 이번 합의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JD 펜스 부통령이 시험대에 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불리한 그런 시험대였던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에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보다 JD 벤스를 때리는 거죠. 이 도서 홍보에서 이란 협상 옹호자로 변신한 JD 벤스 부통령의 전화는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선 가도에서 당연히 마땅히 본인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서게 된 겁니다. 회담이 어려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벤스는 이제 이란 협상을 방어하는 대중적인 얼굴이 됐습니다. 그냥 얼굴 마담이 돼버린 겁니다. 공직이란 게 참 어렵네요. 벤스 부통령을 비난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 아주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JD 벤스 부통령은 부인이 인도계고 힌두교 신자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나중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영부인이 힌두교 신자가 된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합의를 전면에서 방어하는 총대를 맨 것은 차기 대권 가도에서 견고했던 보수 진영의 지지 기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적 도박입니다. 그가 이란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이스라엘과의 절대적 공조를 당연시해온 미국 내 보수 주류와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의 행보를 향해 배신감에 가까운 강한 분노와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적나라한 표현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한번 여러분들 사람이 딱 돌아서면은 그걸 주워 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참 딱하게 된 겁니다. 특히 싱크탱크와 전문가 집단은 이란의 위협을 일시적인 봉쇄로 해결하는 벤스의 논리를 현실을 도외시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자 위험한 타입으로 규정하며 냉정한 비판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로서 총대를 매며 감행한 이 공격적인 승부수는 궁극적으로 그에게 외교적 자질론 시비를 낳고 강력한 보수 의원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뼈아픈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JD 벤스 부통령이 대통령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다른 사람은 해줄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맡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 그런 대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자, 전쟁 이야기는 이제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전이 워낙 여러분들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걸 잘 엮어서 이제 여러분들 상황 다 이해하시겠죠. 대통령이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슨 이야기냐,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동원했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합의안이 여러분들 양해각서가 시작되자마자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교전이 격화되면서 본회담이 지금 중지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게 총대를 맨 JD 벤스 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논평하는 사람으로서 JD 벤스 대통령을 나무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섰더라도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정부의 2인자가 대통령이 여러분들 추진하는 정책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인 운인 거죠.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조금
독단적이고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권으로 돌아선 사람들은 대부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반대편 JD 벤스와 아닌 좀 강경한 인물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오늘 이 라스베가스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쏙쏙들이 알 수가 없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그런 관광객들이 볼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호텔 숙박료도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요금들을 붙여가지고 비싸고 뭐 음식값도 비싸고 음료값도 비싸고 이제 두고 봐라. 이제 다시 오나 라스베가스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거든요. 특히 유튜브에서 저도 한두 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 망했다.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가 이걸 보면은 오늘 제가 다루게 된 것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일면 톱 기사가 라스베이거스는 한때 미국의 저렴한 휴가지였지만 이제는 고급 휴가지가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도 점점 더 소수의 부유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튜브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라스베이거스를 이런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 다시는 라스베가스는 안 오겠다고 그렇게 이런 질타하는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가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변화하지 않습니까? 체인지 변하니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 끊임없이 그게 맞춰서 발 맞춰 가지고 변신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한국의 공단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잘 여러분들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신이나 변화에 무자비할 정도로 여러분들 처절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는 곳이 미국이라는 사회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오늘 한번 여러분들 안목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라스베이거스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신에 성공하고 있네요. 고가 시장으로 여기 보시면 고가 시장으로 상당히 잘 변신하고 있네요. 그 내용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한때 미국의 저렴한 휴가였지만 이제는 고급 휴가지가 됐습니다. 고가 시장으로 이런 시장 영업 방향을 비즈니스 방향을 바꾼 겁니다. 미국 경제 전체와 마찬가지로 라스베이거스 경제도 고소득층에 점점 더 의존하는 고가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구조로 바뀌고 있고 고가 시장 중저가 시장에서 고가 시장으로 여러분들 변신해 나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다뤘네요. 과거의 사업 모델은 저가 숙박 식사 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을 끌어모았던 사업 모델이 이제는 고가 스위트룸 프리미엄 레스토랑 VIP 카지노 중심으로 이동했다.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주력 상품을. 뭐 이 돈 버는 데는 전문가니까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라스베이거스의 주력 산업을 고가 시장으로 이런 바꾼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서민층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부유층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 경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은 항상 언론들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코멘트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가 시장에 주력하는 쪽으로 사업 모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표를 보겠지만
나중에 지표를 보겠지만 지금까지 성공적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가 시장으로의 전환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내일 모레 라스베가스가 망한다 그런 게 여러분들 그냥 차고 넘쳤는데 그거와 실상과 달리 고가 시장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도시가 재탄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의 스트립은 다운타운이죠. 이제 중산층 가족이 아닌 고소득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 모델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전환을 해가 여러분들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럭셔리 호텔, 고급 레스토랑, VIP 경험이 현재 라스베가스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주력 산업을 바꾼 겁니다. 주력 산업을 바꾸기가 참 어렵죠. 주력 산업을 바꾸기가 무진장 어려운데 이렇게 여러분들 구조조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여러분들 사업 모델을 바꾼 겁니다. 과거 누구나 즐길 수 있었던 민주적인 휴양지가 이제는 배타적이고 비싼 곳이 됐다. 뭐 배타적이라보다도 좀 비싼 곳이 돼버린 겁니다. 비싼 곳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싼 곳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 가격에 대량 여러분들 판매로서는 돈이 안 됐던 겁니다. 오늘날 라스베이거스의 수익의 대부분은 부유한 방문객들이 만들어냅니다. 사실이고 so far so good입니다.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이러면 전부가 라스베가스 망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 모델을 전환해 가지고 이게 미국 경제의 굉장히 여러분 역동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돈벌이가 꽤 잘 되는 겁니다. 파리 라스베이거스의 에펠탑은 도시가 고급 관광지로 변모했음을 상징합니다. 중산층 관광객들은 라스베이거스의 경험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통념을 벗어나 가지고 실상을 항상 보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항상 사실에 대한 목마름, 진실에 대한 목마름, 올바름에 대한 목마름을 모두가 다루는 겁니다. 통념을 안 다루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 가보면 전부가 라스베가스가 망했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기사는 상당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라스베이거스가 완전히 탈바꿈.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하는 거죠. 그 변화를 적극적인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뭐죠? 변신을 해 나가야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해져가 이런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럽이나 어느 국가보다 더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곳이 미국인 거죠. 그냥 살아남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가 시장으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고가 시장으로. 기자들은 항상 점점 소외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중저가 시장이 현저하게 비중이 줄어든 겁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도시경제는 이제 하이롤러와 럭셔리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가 시장 주력 사업 모델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경제의 다양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는 뭐 기자가 여러분들 약방의 감초처럼 붙일 수 있는 이야기고, 라스베이거스는 미국의 양극화된 경제를 축소 판처럼 보여줍니다. 부자는 럭셔리를, 나머지는 가격 때문에 배제됩니다. 기자들 글 쓰는 것은 항상 마지막에 좀 뺐다간 거죠. 여러분들 고가 시장을 주력해 가지고 라스베이거스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도 그렇게 보지만 통념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건설적 그냥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 파괴적 혁신을. 라스베이거스의 고가화 전략과 지속 가능성.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옛날처럼 여러분 저가 뷔페, 저렴한 숙박, 가성비 좋은 시요 이런 위주에서 돈 되는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물가가 미쳤다. 더 이상 가성비 여행지는 아니다. 이제 라스베가스 오는가 봐라. 그런 사람은 안 와도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이런 사업가들이. 하지만 도시의 망조가 아닙니다. 중저가 박리 담의 모델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라스베가스의 이런 고급 리조트 호텔 등이 감행한 철저한 고가화 승부수의 결과입니다. 프리미엄니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고가화 전략 확 바꾼 겁니다. 지금 한국의 재벌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매수 합병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 이름들 만든 회사들은 뭐 그냥 날개를 달고 그냥 옛날에 갖고 있던 걸 그냥 붙잡고 있었던 회사들은 지금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건 변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오래 갈 수가 없고 고가 시장을 집중한 겁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불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위 10%의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을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모델이 완전히 이제 떠난 거죠. F1 그랑프리 유치, 초고가 공연장 스피어의 성공, NFL, NHL 등 프로 스포츠 구단 유치를 통해 도박 도시를 넘어서 고객당 지불 용의가 극도로 높은 메가 이벤트 중심 도시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변신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고소득층은 천문학적인 부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써도 돈이 남을 테니까 한 1,000만 불 갖고 있으면 매년 여러분들 얼마 정도 생깁니까? 200만 불이나 300만 불 정도 돈이 생기잖아요. 자산 효과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리조트와 카지노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마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자본과 고급 브랜드들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업 모델을 전환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현재 라스베가스의 고가화 전략은 마진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생존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망했다는 대중의 불평은 서민층의 의견일 뿐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대표 기업들의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그렇다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료로 딱 보면 그냥 그대로 칼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라스베이거스 이런 데 성과 지표를 보시게 되면 총 방문객이 팬데믹 이전까지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2024년에 피크 때 4,168만 명, 2025년에 3,850만 명인데 관광객 지출액은 거의 비등합니다. 2019년에 369억 불, 2024년에 551억 불, 2025년에 500억 달러 이상이 된 겁니다. 고객 1인당 평균 게임 예산은 2019년 591달러, 2020년 820달러, 2025년 848달러죠. 방문객 수가 줄었는데 인당 게임 매출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고가 시장이 안착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딱 보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카지노 매출은 2019년에 65억 불, 2020년에 88억 불, 2025년에 88억 불. 방문객 수가 상당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트립의 카지노 매출은 거의 유지가 된 겁니다. 최고일 때. 객실 단가
2019년에 132불, 2024년에 204불, 2025년에 250불. 단가도 뭐 인플레 같은 걸 감안해서 고려하더라도 많이 오른 거죠. 그다음에 컨벤션 등록 수도 2019년에 660만 명, 2024년에 590만 명, 2026년에 600만 명 정도 된 거네. 그러니까 이벤트 도시로 많이 이렇게 변신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매체나 이런 데서 방값도 오르고 버그값도 오르고 물값도 오르고 너무 비싸다 이렇게 했는데 카지노 기업들과 리조트들은 상위 10%의 부유층이 인당 848달러가 넘는 역대 최고의 게임 예산을 쓰고 고가 소비를 지속해 주면서 스트립 카지노의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수성했습니다. 여러분 참 먹고 사는 거가 경쟁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Less people more money. 사람은 적게 오더라도 인당 매출이 늘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에 떠오르는 라스베이거스 금세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이야기 궁금하죠. 지금은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어떤 문제를 관심을 가졌나 이렇게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큰 기업 가운데 하나가 지하의 이름들 기반 시설을 뚫는 토목회사 볼링 컴퍼니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전통적인 그런 터널 뚫기 공법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속도가 빠르네요. 공사 진척 속도가.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뭐 일론 머스크를 찬양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일론 머스크의 X를 들어가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관심 있는 주제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로스무스라는 시사 이슈를 많이 다루는 분의 글을 그냥 게재를 했네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라고. 아마 서구 사회에서도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근데 개종자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들이라고 그러네요. 서구 국가들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영국 분들이 숫자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개종자의 75%가 여성들이네요. 서구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압도적 다수가 여성입니다. 좌파는 외국 문화에 대한 자살적 공감과 학계 미디어 주류기관이 퍼뜨리는 반서구 독들린에 대한 순응을 통해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많은 여성이 좌파로 이동하면서 서구사회 자유로부터 등을 돌리고 이슬람이라는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1984년이라는 저서에서 항상 여성이 있었고 그 위에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광적인 교조주의자와 슬로건의 맹신자, 비정통에 대한 아마추어 스파이이자 밀고자였습니다. 해교도로 개종을 하는 거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면은 교회나 성당을 오랫동안 다니신 분도 당신이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하면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이렇게 만나면은 외로움 같은 게 별로 없죠. 외로움 같은 게, 외로움이 별로 없는 게 아예 없어지는 거죠. 외로움이.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상당히 많이 병들었구나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영혼 장사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을 팔고 혼을 팔아가 여러분들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잘 알고 잘 만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잘 만나고 여러분들 잘 알면은 골방이 있으나 바다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그럴 때나 항상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참 중요한데, 자, 여기 이제 오늘 무슬림은 참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일찍부터 전기 문제를 거론했네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나 통찰력이 매우 뛰어난 사업가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대부분 사람들이 AI 에너지 병목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기 전에 이미 명확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겁니다. 현재 AI 연구소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받고 대규모의 GPU를 구매하고 거대한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AI 전쟁은 곧 바로 에너지 전쟁이다 이렇게 보네요. 에너지 전쟁이다. AI 경쟁의 본질은 바로 에너지 경쟁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자금과 최첨단 칩, 뛰어난 모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력망 용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확장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예측하고 경고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분야마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비전, 통찰력, 해안 같은 것을 사고, 그럼 이런 것을 일찍 알았으면 관련된 분야를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겸손하게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 이야기를 추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종할 필요는 없지만 각 분야에 검증된 뛰어난 사람들의 해안과 통찰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하는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다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사업 가운데 흥미로운 분야지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분야가 터널 뚫기 사업입니다. 터널은 underappreciated,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터널 뚫는 기기를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이 원격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의 속도가, 터널 뚫는 속도가 8배 정도 여러분들 전통 방식, 전통적인 토목 기업들의 기술에 비해 8배 정도 빠른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목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터널은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지하를 뚫는 겁니다. 신속하게 전통 기술에 비해 여러분 8배 빠르게, 8배 빠르게. 대단한 겁니다. 이런 기계들이 이런 가면서 밑에 지하에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8배 정도 빠르게 여러분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원격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대단한 겁니다. 오늘 기사에 이 보링 컴퍼니는 바스트롭, 라스베이거스, 내시빌에서 뛰어난 기계와 전기와 토목과 소프트웨어 및 현장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상당한 지금 공사가 여러분들 완공돼 가지고 활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가 뚫은 지하 여름 터널을 통해 가지고 교통수단들이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테네시주의 내시빌에도 시작이고, 오늘
그걸 보니까 이 참 아들 한 명 잘 둬가지고 세계적인 인사가 됐죠. 어머니가 마야 머스크지 않습니까? 마야 머스크. 여기는 뭐 결혼하게 되면 서양 사람들은 성이 바뀌게 되니까 이혼했지만 머스크 성을 써네요. 아들 이렇게 보울링 회사 현장을 어머니가 한번 방문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일론 머스크 어머니죠. 아마 옆에 사람은 여동생 같습니다. 여동생. 어머니도 아주 훌륭한 어머니 같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오늘 보니까 이 게시물은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가 올린 것입니다. 이 사진 속에 달팽이에게 게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스폰지밥에 나오는 게리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들은 더 볼링 컴퍼니의 터널 공사 현장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가 터널 현장을 직접 방문한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터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엔지니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전통적으로 한국의 토목 여러분 회사들이 사용하는 지하 터널을 뚫는 것은 TBM이라는 것을 씁니다. 앞에 베어링이 수십 개 달려가지고 뚫고 나가는 이게 전통적인 그런 터널 뚫기 방식입니다. TBM. 일주일에 여러분 대개 최대 200m 정도 여러분들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사용하는 이런 보링 컴퍼니는 일주일에 1600m를 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계 대비해서 6배에서 8배 정도 빠른 겁니다. 6배에서 8배. 그러니까 생산성이 6배에서 8배 정도 빠른 터널 회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2026년 3월에 일단 완공이 돼 가지고 이 라스베이거스의 루프에서 여러분들 11개 역이 지금 오픈되어 있네요. 연 400만 이상의 승객을 운행하는데 이제 앞으로 11개 역에서 라스베가스의 전역을 커버하는 이런 지하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11개에서 10배 104개 그리고 여러분들 109km 68마일을 뚫는 겁니다. 지금은 3.67km 정도가 뚫린 모양이에요. 라스베가스의 전역이 여러분들 지하 일론 머스크의 더 볼링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마 지금 이미 여기가 완공된 지역입니다. LVCC 센트럴 스테이션, LVCC 사우스 스테이션, 라스베가스의 아마 그런 다운타운의 스트립이라고 그렇게 하죠.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컨벤션 센터하고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미 완성이 됐고 여기는 지금 공사 중인 모양입니다. 8배 정도 이런 데 속도가 빠르게 지하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완공이 돼 가지고 초록색 부분은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데고 붉은색 부분은 아직 공항까지는 연결이 안 됐고 유료로 다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단한 그런 그래서 이렇게 라스베가스의 전역을 100개 넘는 역으로 해가 지금 이제 보라색 부분만 완공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공항까지 연결이 되겠죠. 공항까지 연결이 되면은 공항에서 신속하게 여러분들 다운타운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겠죠. 오늘 이 X를 보다가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 터널 뚫기 여러분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투자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정직한 정보나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투자 세계에서도 큰 승리를 해서 재정적 자립이나